연준이 9월 달에 일단 빅컷을 실행한 거는 사실은 그 노동시장 둔화를 우려해서 굉장히 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요.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2.5%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높아졌던 인플레이션 자체가 역시 이제 공급망 교란과 같은 공급축 요인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일자리 증가와 같은 부분이 사실 좀 우려되기 때문에 연준이 비커스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했듯이 사실은 소비라든가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준이 지적하는 대로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는 별로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B컷보다는 연말까지 베이비컷 한두 차례 정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고용시장이 둔화된 건 좀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9월 달에 0.25%포인트가 했다면은 사실은 좀 적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좀 더 일찍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못했기 때문에 9월 달에 못한 것까지 추가해서 빅컷을 했다고 봐야겠죠. 역시 이제 2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해서 물론 이제 1분기가 1.3%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긴 했을 텐데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경기 회복이 느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소비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였는데 이거는 성장하고 똑같은데 소비는 성장하고 다르게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2.3% 그래도 높아졌는데 전년 대비해도 소비는 0.9%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와 내수 회복이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서 가계소득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안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내수 경기하고 자영업 무척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수출 시장의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또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대기업이 성과를 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선순환돼서 내수를 촉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경기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이런 금융 불안정 문제 때문에 쉽게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또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고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8월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 정도 상승해서 최근에 인플레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되면 경제학에서 이제 하이스트레시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력 효과 같은 게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 문제 부분들은 걱정이 되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역시 대출 규제 강화 같은 미시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9월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2단계 DSR 규제 같은 그런 금융규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하고 11월이 남았는데 컨센서스가 그렇죠. 연내 어떻든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미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10월 달에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라든가 최종적인 금리 수준 같은 경우는
역시 상황이나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좀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급하게 이미 더 빨리 금리 인하를 못했던 그런 한국은행의 처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 계속 안 내리고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건 또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변동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10월쯤에는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도 있고 또 방법론이 여러 가지라서 논쟁도 있습니다. 사실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 GDP라든가 잠재 GDP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보통 말하는데 측정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한국은행 국제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장기 실질 중립금리가 2024년 1분기 현재 마이너스 0.2%에서 한 1.3% 레인지 사이에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썼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른데 팬데믹 시기에 상당히 떨어졌다가 팬데믹 시기에는 마이너스 1.1%에서 한 0.5% 사이로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올랐죠. 여기에 이제 2%그 인플레 목표치를 더하면은 명목으로 봤을 때는 장기 명목 중립금리는 약 1.8%에서 3.3% 사이 정도가 되죠. 평균적으로 해보면 약 2.5%, 2% 중반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립금리는 투자 수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생산성 상승이라든가 뭐 인구 변화, 그리고 국제적 중립금리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또 변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불평등이라든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총수가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중립금리가 낮아지고요. 반면에 뭐 AI라든가 기후변화 등을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립금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8에서 3.3% 사이, 2%대 중반이 이제 명목 중립금리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꽤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경제회복 여건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급속하게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플레하고 실질임금 이런 걸 보면은 지난 6월부터 이제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26개월 동안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제 실질임금이 높아지고 따라서 총수요하고 인플레가 따라서 높아지는 그러니까 임금 물가 선순환이라고 일본에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금 물가 악순환, 인플레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걱정하는 정반대죠. 일본은 인플레가 필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최근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도 약간은 강해졌고요. 그래서 평가 절하 문제 때문에 엔저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높인 이유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역시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이 말씀하셨듯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할 수가 있어서 미국하고 물밑에서 협의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급속한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이제 이번에 총리 간에 이시바 총리가 원래는 이제 금리를 빨리 인상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됐는데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나서는 급속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뭐 매파들은 여전히 2026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려보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굉장히 더딜 것 같고 한 2026년 말이 돼도 기준금리가 1% 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플레는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외적인 물론 쇼크도 있고 엔저의 영향도 있었지만 인플레는 높아졌는데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실질 임금이 사실은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지니까 2년 이상 사실은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시다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일본 경제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사실은 아젠다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지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사실은 낙마를 하게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일본의 현실에서 이 임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내수를 안정화시켜서 경제 회복으로 가는 가장 키가 되는 그런 변수인데 이게 현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정부는 사실은 임금 인상을 하라고 아베 때부터 아베노믹스 할 때부터 굉장히 사실은 독려를 해왔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임금을 올려놨을 때 경기가 또 나빠지면 깎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사실은 더욱 중요한 건 이런 정부의 그 동료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뭐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투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싸워서 임금을 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일본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협조적이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올해 이제 월 달에 춘투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기업, 노조가 있는 기업들 중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노조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쪽에 사실은 노동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임금 인상이 아무래도 좀 더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임금 인상 확산세가 확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높죠. 소득 대비 비교해봐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청년들이 역시 이제 집 구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요. 또 이제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어, 그러니까 자산의 그런 격차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일본이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버블이 굉장히 커져서 그때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때 버블이 났을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버블이 너무 심각하게 커졌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아주 크게 붕괴했죠.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1990년대 초에는 GDP의 약 3배 되는 그런 3배 정도 되는 자산 가치가 사라져서 그게 이제 일본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과거 일본 그 버블 직전에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급등했던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되는 바는 역시 GDP와 비교했을 때 또는 가계 그런 가처분 소득과 비교했을 때 가계 부채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더욱더 높아졌고요. 당시 일본이나 그리고 지금 다른 국가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가계 부채의 그 규모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금융 규제를 포함해서 적절한 관리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채 사이즈만 아니라 자산 사이드도 보면 그 지금 현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그 심각하고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하죠. 그래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역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품이 조금 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시도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 정부 정책만으로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지방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그 세금을 올려가지고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심했고 반발도 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와서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엄청나게 깎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뭐 규제 완화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더 불안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장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로 다 합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 자체는 실효세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국의 주택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 내고 있는 재산세를 비교를 해보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